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진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미사일 잡는 요격 미사일, 자, 패트리어트입니다. 패트리어트 하면 그 걸프전, 그 방송 뭐 떠올리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도 유명한 미사일이기 바로 때문에 준비하셨군요. 예. 바로 이 친구인데요. 91년에 이제 걸프전이 발발했을 때 걸프전 시작을 알린 게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근데 이 토마호크 크루즈와 함께 이랍 소위 스타덤에 오른 무기가 바로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죠. 텔레비전을 통해서 거의 생중계되다시피 하면서 최첨단 무기로 이제 각광을 받았죠. 물론 뭐 그 당시에는 초기에는 뭐 TV에 등장한 거는 백발백중인 것처럼 돼 있었지만 나중에는 뭐 실제는 그보다 이제 명중률, 요격률이 떨어졌다 이런 뭐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당시로서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을 미사일로 잡는다는 거는 상상하기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으로 능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패트리어트는 적 항공기를 잡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 군에도 사용했던 호크라는 미사일이 있죠. 이런 이제 그 대공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MIM-104 패트리어트를 원래 이제 모체로 해서 이 발전형들이 나옵니다. 이 항공기만 요격하는데 쓰기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하는 걸로 좀 개량을 해서 쓰자 해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걸프전 때 사용됐던 거는 그중에 이제 팩2라는 겁니다. 이제 그 개량형의 이제 거의 두 번째 버전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 패트리어트는 이제 팩 1, 2, 3 이렇게 뭐 나뉩니다. 근데 원래 이 팩 1의 경우는 패트리어트 안티 택티컬 미슬 캐퍼빌리티 약어예요. 여기서 이제 PAC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패트리어트 전술 탄도탄 대응 능력, 그런 의미고요. 팩2의 경우는 패트리어트 어드밴스드 캐퍼빌리티, 그러니까 보다 팩1보다는 이제 그런 그 탄도탄 요격 능력이 향상된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 원래 과거에 초기형은 이제 발사통 하나에 미사일 하나 넣는 수준이었는데, 그 뒤에는 그 하나에 미사일 4발이 들어갑니다. 다발로 해가지고 팩2의 경우는 4발이 들어가고요. 근데 팩3의 경우는 미사일이 좀 뒤에 뭐 말씀드린 작아져서 16발까지 이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개선이 됩니다. 여러 개의 목표를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팩2의 경우 우리 군에서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본적인 재원을 좀 보면 길이가 5.2m, 지름은 이제 40.6cm고 속도가 이제 마하 5로 이제 상당히 빠르죠. 지름이 46cm면 406mm니까 그렇게 작은 건 아니죠. 그리고 이 팩2의 경우는 이 적 미사일, 탄도미사일을 날아올 때 이거를 직접 부딪혀서 요격하는 방식을 히트킬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고 목표물 근처에 가면 이게 폭발하면서 수백 개 이상의 파편이 생기면서 이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이러한 이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경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요격을 많이 해요. 이제 우리가 근접 신관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이제 그런 걸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가격의 경우 이제 뭐 좀 부풀려서 알려진 것도 많아요.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 뭐 한 개 포대가 몇 조 원이고, 뭐 미사일 하나에 뭐 몇 조요? 한 개 포대, 미사일 한 발이 아니고 한 개 포대라도 몇 조요? 예, 그러니까 미사일 48발 정도 이제 한 세트로 돼 있는 뭐 그런 경우를 많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한 발의 경우 뭐 60억 이상이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좀 과장돼서 알려진 거고요. 말씀드린 팩2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0억 미만의 가격으로 알고 있고, 최신형의 팩3 경우도 몇 개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군도 갖고 있는 CRI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20억 원 안팎. 그리고 이거보다 이제 개량된 MSE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주한미군만 지금 갖고 있는 건데, 우리 군도 이제 2021년부터 도입하는데, 그거는 한 발에
40억 원 정도. 사실 40억이라고 그래도 결코 싼 가격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미사일 값만 그런 거고 미사일 전체- 한 발, 예, 기준. 그러니까 뭐 레이더도 있고 뭐 이렇게 그 포대도 있고 다 합쳐서 세트로 하면 예. 아까 얘기한 그 포대, 그게 포대고 예, 포대 예. 개념으로 하면 보통 일개 포대에 그 한 조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조 안팎. 예. 제가 이제 얘기 드렸는데 아마 그때 호크 미사일 무슨 저 프라모델이 있었던 기억이 얼핏 제가 미사일도 예 미사일하고 앞에 차하고 해가지고 예.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뭐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꿈이었겠죠. 예. 꿈속에서도 프라모델을 만들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집념이 오늘의 원수행을 만드습니다. 예. 아유, 어릴 때부터 꿈까지 꾸면서 이렇게 예. 어릴 땐 되게 좋았어요 프라모델을 진짜로. 다양한 무기 체계를 우리 손을 대셨군요. 아, 네, 무기체계라고 예. 말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예, 이 호크 미사일을 대체하는 게 이제 MIM 104A 패트리엇이었는데 1983년부터 이제 이 지대공 미사일로 배치가 됐죠. 그냥 예. 실제로 됐는데 처음 이제 탄도 미사일 방어용으로 개조한 게 MIM 104B PAC 팩이죠. 팩 1이었죠. 그러니까 팩 2 이전에 팩 1인데 요게 개조를 한 이유는 속도가 빨랐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물론 이제 지대공 미사일은 속도가 빨라야 되지만 이제 초기형도 발사 후 12초 만에 마하 5를 낼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가속이. 12초면은 뭐 순식간인데 마하 5면은 뭐 시속 6,000km가 넘는 거니까 굉장한 가속력을 갖고 있었고 이런 정도면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탄도미사일 요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발한 게 팩 1인데 이때 당시에 SS-21, SS-23 이런 게 이제 소련제 탄도미사일인데 이 소련제 전술 탄도탄에 맞설 수 있는 목표의 성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1986년 9월에 이제 미국의 전술용 지대지도탄인 랜스 미사일, 우리 합니다. 이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랜스 미사일 요격을 이제 성공을 해봅니다. 실험을 해서. 그래서 이제 능력을 입증받고 88년부터 유럽 전선에 배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7년도에 이제 하드웨어를 개량해서 MIM 104C, 즉 팩2가 등장을 한 거고요. 이렇게 팩2가 등장해서는 이제 레이더 해상도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GPS 기술도 내장하고, 빠른 표적을 처리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근접 신관 이런 것도 이제 개량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팩2가 이제 1990년부터 중동에 투입이 되는 거죠. 1990년이요? 네. 걸프전이 91년이면 뭐 배치 초기니까 뭐 몇 발 없고 뭐 그런 상황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한 거는 90년입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팩2가 전 미군을 통틀어서 3발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전 미군에요? 예. 그러니까 90년에 3발이었지만 그 사이에 이제 열심히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480발 정도의 팩2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걸프전 기간 중에 미군이 총 90여 개 포대에서 대략 160발에 가까운 159발의 팩2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스커드도 이제 소련의 원래 명칭, 제식 명칭이 아니고 소련에서는 R11이라고 부르고요. 나토에서 이거를 SS-1B 스커드 A, 이건 이제 사정거리가 180km짜리니까 지금은 못하죠. 라고 부르면서 처음 스커드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고요. 그래서 스커드라는 명칭은 우리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명명한 일종의 코드네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미사일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로켓 엔진 부분인데, 이제 57년도에 이미 실전 배치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7년도면은 뭐 인간이 달에 가기도 훨씬 전이고 이런 기술이 많이 개발됐을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탄도미사일의 원조가 우리가 이제 그 2차 대전 때 나왔던 그 독일의 V2, V2가 탄도미사일의 원조인데, V2에는 이제 다중실이라는 이제 챔버 구조가 있어요, 엔진에. 그 구조를 이제 다 답습하는 시설인데 그거보다 훨씬 단순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진동 방지 장치를 이제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진동 방지 덕분에 나중에 이제 구소련이 우주 로켓을 개발할 때 이게 도움이 됩니다. 뭐 사람을 태워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발전하게 되죠. 네. 원래 이제 원쌤 이제 스커드 A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스커드 미사일 중에 사실은 굉장히 이 탄도 미사일계의 대명사처럼 알려지기 시작한 게 스커드 B입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스커드 A는 무한궤도 캐터필러 방식의 이동식 발사대를 썼어요. 근데 스쿼드 B는 차륜형 바퀴가 이제 6개 달린 그런 이동식 발사대를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장점이 많아요. 우선 차륜형이니까 도로에서 속도가 빠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캐터필러 방식은 차륜에 비해서 이게 진동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사일의 안정성 이게 이제 전자장비가 좀 들어가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손상이 될 우려도 있고, 더구나 이
이 스쿼드 미사일은 액체 연료 방식입니다. 액체 연료가 좀 안정성이 떨어지는 액체 연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바퀴가 달린 차륜형 발사대가 상당히 이 스쿼드 A형에 비해서 이제 장점으로 부각이 됐고 이게 이제 전 세계에 널리 보편화된 이제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게 걸프전 때도 이게 이제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을 괴롭힌 거예요. 이게 이제 액체 연료 방식이기 때문에 고체 연료처럼 바로 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발사 준비하는데 최소 30분. 그리고 보통 한 1시간 정도 이상의 이제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미국의 이제 뭐 정찰위성이나 정찰기 같은데 탐지될 확률이 있는 거죠. 근데 탐지가 안 되고 쏘면 이제 바로 내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쏘고 난 다음에 5분 이내에 바로 딴 데로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군이 보면 미군을 비롯해서 연합군이 걸프전 때 제일 신경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스쿼드 헌팅, 스쿼드 사냥입니다. 그래서 무슨 정찰위성부터 해서 조기 경보기, 특수부대, 아파치 일기 뭐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전력을 기울이고 그러는데 이것도 재밌는 게 그래서 막 그때 그 당시 발표하기는 그때 뭐 80 몇 개를 잡았다, 뭐 100개 가까이를 잡았다, 막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제대로 잡은 게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잡았다는 게 뭐예요? 패트리엇 요격했다는 거야? 아니, 요격이 아니고 쏘기 전에 아, 이동식 발사대, 스쿼드 이동식, 스쿼드 내 알 후세인도 이동식 발사대 쓰는데 이거를 쏘기 전에 잡아서 미국의 폭격기라든지 뭐니까 A-10기나 아파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특수부대에 가서 때려부시고 이런 실적이 사실은 발표된 것보다 훨씬 떨어졌다는 거죠. 야간 그래서 그만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잡기가 이제 힘들다는 예. 이제 그런 것도 근데 되는데 죄송한데요. 근데 예. 왜 잡지도 못했는데 잡았다고 한대요? 네. 그게 이제 항상 거짓말 아닌가요? 뭐? 항상 전쟁을 보면 예. 심리전 적에 대한 심리전 차원에서 맞습니다. 이제 그럴 수 있죠. 야 우리 너네 다 잡을 수 있고 잡아내니까 뭐 딴짓거리 하지 말라. 도발하지 말라. 뭐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그 걸프전 때 이런 스쿼드나 알후세인이 그 탄도미사일에 있어서 하나의 이제 그 운용에 있어서는 롤 모델 비슷하게 이제 제3세계라든 다른 나라에 이제 번져가는 이런 요소가 됐고 이 스쿼드 미사일은 실전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된 이 스쿼드 계열 미사일은 네. 실전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된 탄도 미사일이라는 그런 이제 오명. 그렇죠. 명의로운 게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아, 네. 그렇죠. 예. 미사일을 잡는다는 게 진짜 신기하긴 한 거였거든요. 저도 네. 그 걸프전 그때 이제 막 이제 성인이 되는 상황을 유심히 봤는데 제일 신기한 게 CNN이란 게 있는 게 신기했어요. 네. 저게 장사가 되나? 하루 종일 뉴스만 하는 채널이 있다는 게 저게 영업이 되나? 그 다음에 진짜 패트리어트가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날아가는 미사일을 맞춘다는 게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담입니다. CNN이 세계 정상급 언론으로 자리 잡는 데는 걸프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 전에 약간 좀 영업이 좀 그랬나 보죠. 아니 그 전부터 좀 뜨고 있었지만 그래도 네.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전쟁 했고. 중계로.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우리가 이제 미사일 요격하는 거를 날아오는 총탄으로 맞추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화살로 맞추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진짜? 그거보다 더 힘들죠 사실은. 그럼 그리고 총탄이 속도- 훨씬 빠르니까. 속도 그렇죠. 음속이 예배되는 속도인데 보통 이제 탄도 미사일이 떨어지는 속도가 예를 들어 북한의 뭐 스쿼드 BC 같은 경우는 음속의 5, 6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하 5, 6, 음속의 5, 6배 정도로 빨리 떨어지는데 이거를 맞춰야 되니까 사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그 스쿼드 미사일이 이제 B가 300km, C가 500km인데 300km면 최대 고도가 한 100km 안팎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좀 낮아지는 한 40km 안팎되면 본격적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뭐 이거 이제 위상 배열 레이더라고 그러는데 그 보통 레이더는 360도 뺑글뺑글 돌잖아요. 근데 패트리어트 레이더는 고정된 네모난 우리 제주에서 한 장, 그렇게 평평한 레이더, 평평한 패널, 이지스함 달린 그런 레이더처럼 레이더가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방향을 좀 바꿔가면서 이제 빔을 계속 쏴가면서 추적하는데 보통 한 40km 정도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추적을 하고요. 그리고 한 30여 킬로 정도 떨어지면 미사일이 내려오면 패트리어트가 발사가 돼서 미니멈 고도가 15에서 20km 정도 사이에서 이제 요격을 하게 됩니다. 우린 보통 이제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뭔가 스쿼드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쫙 쫓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쏠 것 같고 뭐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맞거나 예, 아니면 뭐 쫓거나 이렇게 뭐 그렇죠. 어떻게- 근데 사실은 조금 분위기는 다르고요. 그런 식으로는 좀 어렵고
이렇게 걸프전에서 이라크가 사용한 그 사거리 연장된 알 후세인 스쿼드를 예로 들면 일단 이 탄도미사일이란 말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운용하는지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는데 순항미사일이라는 건 이제 계속 같은 고도로 거의 날아가죠. 근데 이거는 낮게 날아가기 때문에 로켓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제트 엔진이에요. 로켓 엔진과 제트 엔진의 차이는 이제 내부에 산소가 들어있냐 아니냐의 문제죠. 제트 엔진은 공기 중에 산소를 쓰기 때문에 우리 비행기나 똑같은 기본적으로 엔진이고 로켓 엔진은 이제 안에 그 산소를 같이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주로 나갔다 들어오기 때문에 스커드 미사일 같은 탄도 미사일은 이제 대부분 다 로켓 엔진을 쓴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처음에 출발을 하면 로켓하고 거의 비슷한 분위기로 이제 가속을 하는데 1분 30초 만에 56km로 올라가요. 고도.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일반 뭐 아폴로 로켓이나 거의 비슷한 정도의 힘인데 올라간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유도 기능이 작동을 하고 탄도를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권이 보통 우리가 100km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엔진을 끄고 자유낙하래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탄도라는 뜻이거든요. 자유낙하를 시작을 해서 자유낙하가 이제 돼서 목적지의 목표물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계산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진 거고 그런 다음에 내려가면서 뭐 약간씩 수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자유낙하를 하게 됩니다. 이 자유낙하를 하는 과정이 이제 160km 상공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상까지 1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는 속도가 시속 8,800km라고 하니까 마하 7 그런 속도로 1분 만에 도착을 이제 지상에 떨어지게 되는 건데 패트리어트는 어떻게 타격을 하냐면 이제 16km 상공 정도에서 맞춰야 되지만 왜냐하면 16km 상공에서부터 지상까지는 10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여기서 못 맞추면 기회가 없습니다. 네. 이 정도에서 맞춰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계산은 미리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자유낙하를 하기 때문에 궤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유낙하는 철저하게 물리법칙을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리법칙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40km 상공에 있을 때 어디 있다 속도가 어느 정도만 알면 16km 상공에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느 속도로 지나고 있다는 걸 바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 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해야지만 이 빠른 걸 맞출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뭐 쫓아가서 막 이렇게 뒤로 가서 맞추고 이런 식의 개념은 아닌 거죠. 예상을 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은 이렇게 우리가 보통 포물선형 궤도를 그리면서 물리법칙에 따라 떨어지는데 러시아에서 개발한 이스칸다라는 미사일은 이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어져서 이렇게 와다가 막판에 이렇게 막 궤도를 바꿔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어렵잖아요. 물리법칙을 그렇죠. 그러니까, 틀어서. 그래서 그 요격이 어렵다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 신형 미사일은 이제 그런 것도 요걸 피하려고 나와 있다는 미사일 방어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도 나와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고 이제 미사일 요격하는 거는 이제 시점 그 미사일이 그 비행 부분에 따라서 이제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영어로 부스트라고 그래 상승 단계 미사일이 쫙 올라갈 때 이때 이제 요격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요격이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게 이때예요. 왜냐하면 이 중력을 뚫고 올라가야 되니까 속도가 상대적으로 보면 특히 낙하할 때에 비해서는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탐지도 비교 쉽고 요격도 느리니까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적진에서 올라가잖아요. 적의 영공에서 올라가니까 이게 뭐 사거리가 뭐 몇백 킬로 이상 된 레이저 광선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요격이 어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애로 사항이 있고 미국의 과거에 이제 ABA라고 그래서 그 747 전복에다 레이저 무기를 실어서 이게 적 미사일이 올라갈 때 상승 단계에서 이 공해상에서 적 영공에 안 들어가고 공해상에서 몇백 킬로 밖에서 레이저 광선 쏴서 요격하는 걸 연구를 했어요. 쏘면 바로 맞으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게 제일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인데 이제 그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레이저 광선 자체 위력은 좀 나왔는데 너무 위험한 거예요. 안정성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포기했는데 여하간 이제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중간 미드 코스라고 해서 비행 중간 단계. 이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보통 30분을 비행하는데 1000km 정도면 고도가 최대 고도가 한 1500에서 2000km 되고 이거는 당연히 대기권 훨씬 벗어나는 소위 얘기하는 우주 공간이에요. 그렇죠. 웬만한 인공위성보다 높아요. 인공위성이 저궤도 위성은 300에서 500km 상공인데 그 500km, 뭐 600km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1000km 훨씬 넘어가니까 위성보다 높은 우주 공간을 날아가는 건데 이때는 이제 엔진도 다 끄고 그야말로 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물리 법칙에 의해서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요격을 할 수 있는데 고도가 높아요. 고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한 20분 정도 거리가 되는데 또 요격 고도가 높다는 그런 문제 있지만 하여튼 여기도 이제 당연히 이제 요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터미널 종말 단계. 이거는 이제 탄두가 떨어질 때죠. 떨어질 때인데 중간 단계는 뭐 이제 ICBM의 경우는 가짜 디코이라고 그래서 이제 가짜 탄두 같은 걸 섞어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엉뚱한 걸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종말 단계에서는 이제 보통 그런 것들이 구분이 돼서 진짜 탄두를 맞출 수는 있지만 속도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는 마하 20에서 25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겁니다. 마하 20에서 25. 예. 미사일이 크니까 더 빠를 것 같기도 하네, 솔직히. 예. ICBM인데 대륙간인데. 근데 뭐 아까 보통 스쿼드 같은 경우는 마하 5, 6 네. 요격이 쉽지 않죠. 물론 이제 대기권에 가까워지면 공기 저항 때문에 좀 느려지긴 하지만 약간 이런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요격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아까 얘기했지만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 실제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이 10초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실패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요격 시간이 짧다는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고도에 따라서 뭐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뭐 이런 식으로 나뉘기도 하는데 이 고고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지스함이 탑재되는 SM-3 미사일이었어요. SM-3도 블록 1 AB형이 있고 블록 2A가 있는데 SM-3 이제 블록 1 AB형 같은 경우는 요격 고도가 한 250에서 500km 이상. 그다음에 블록 2A가 이제 미국과 일본이 개발한 추진형인데 이거는 요격 고도가 무려 1,500km예요. 그냥 우주 공간 제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 중고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우리가 그렇게 시달렸던 사드 같은 경우 이제 요격 고도가 한 150km 됩니다. 물론 이제 대기권 벗어나지만 약간 위쪽까지 이제 40에서 150km이기 때문에 대기권 약간 밖까지 이제 요격할 수가 있고 이스라엘의 뭐 에어 2, 3가 100km 안팎이기 때문에 뭐 50에서 100km 안팎이기 때문에 이제 중고도의 요격 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로 분류가 되고요. 저고도는 보통 30km에 40km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늘 주제인 패트리어트. 패트리어트 2나 3는 15에서 20km예요. 그리고 팩3 중에 이제 가장 최신형인 MS형이 40km로 한 2배 정도 긴데 우리가 참고로 개발한 MSEM이라고 그래서 천궁을 개량한 MSEM 개량형이라는 게 철매투 개량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거의 패트리어트 3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격 고도가 한 15에서 20km, 적어도 방어형으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 많이 등장한 것 중에 아이언돔이라고 있죠. 팔레스타인이 지금도 뭐 지난 5월에도 이제 뭐 이스라엘 로켓으로 공격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주로 요격한 게 이제 아이언돔이라는 건데 이거는 미사일 요격, 탄도 미사일 요격용보다는 이제 로켓, 포탄 뭐 이런 요격용으로 많이 쓰고요. 보통 이제 최소 사거리에서 한 70km 정도 되는 이러한 이제 용도로 쓰는데 그 얼마 전에 취재차 이스라엘 갔었는데 그때 마침 팔레스타인이 로켓 공격을 해서 아이언돔으로 요격하는 상황을 제가 직접 경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진은 안 찍으셨나요? 그때 대피하느라고 제가 못 찍었어요. 근데 대피해서 직접 목격은 못했고 그 영상이 있는데 보면 여러 발 날아오는 거를 아이언돔이 이리저리 비행해가지고 여러 발 이렇게 요격하는 게 있는데 참고로 제가 어디서 이제 가서 이제 취재를 하고 거기서 벗어난 뒤에 2시간 뒤에 그 근처에 그 팔레스타인 로켓이 떨어졌어요. 아이언돔 요격이 실패해가지고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그러면 이렇게 뭐 취재 이렇게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삐삐 이렇게 막 공습 공고가 울려요. 10초 내에 대피를 해야 돼요. 대피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디로 합니까? 이게 책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 그게 아니고 이제 재미있는 게 쉽게 이제 방공호죠. 방공호도 있고 다 방공호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주요 빌딩마다 방 하나를 딴 데보다 벽을 좀 두껍게 10cm 이상 두껍게 만들도록 규정이 돼 있대요. 패닝룸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저도 그때 뭐 설명 듣다가 공습경보 울리니까 옆방으로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방공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뭐지? 근데 옆방에서 막 자기들끼리 웃고 막 이래요. 그다음에 웃고 그래요? 이렇게 여유 있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유 있게 막 일상이니까 오긴 안타깝게도. 일상이니까.
그리고 이제 해제 경보를 하니까 또 다시 이제 원래 있던 대로 가는데 아이고 똑같은 방인데 뭐가 다르냐 물어봤더니 벽 두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켓 공격에도 견딜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방공호까지 다 지하에 있고 뭐 그런 데 가는 그러게 엘리베이터 이거 누르면 딱 할 거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매칭. 그게 참 이스라엘이 항상 그런 공격을 받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리고 또 말씀하신 몇 시간 뒤에 죽는 사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언돔이 아무리 우산무기로 100% 안 돼. 그래도 90 몇 프로인데 하여간 그 떨어져가지고 요격을 못해서 죽는 사람이 나오니까 이스라엘은 미사일 방어 4중으로 구축하고 있어요. 4중. 그게 왜냐면 언제든지 나올지 모르니까 실패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만큼 절박한 거죠. 이거 못 막으면 우리 죽는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3중, 4중 이 미사일 방어망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죠. 처음 들어봤습니다. 방공호가 지하에 있거나 우리도 네, 뭐 그게 아니고 저도 네. 그래서 아주 그게 심지어 고층 흥미로워. 빌딩에 막 네. 중간에 있고 막 이런 건가요? 네, 저는 그때 이제 단층이었어요. 뭐 고층은 아니고 네네. 단층이었는데 하여튼 바로 옆방으로 가서 이게 그게 또 네, 아주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그러게요. 앞서 팩2-3가 뭐 하나는 이렇게 뭐 비산시켜서 뭐 간접적으로 그 요격을 하고 만약 맞히는 게 있고 뭐 그렇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뭐 크게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 건데, 특히 이제 아까 이제 고고도 굉장히 높은 우주 공간 네. 이런 경우에는 뭐 탄두를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폭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운동 에너지 직격 파괴라는 개념인데, 한마디로 뭔가 굉장히 빠른 거를 갖다가 그냥 부딪힌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속도가 빠르면 속도가 이게, 원체 둘 다 빠르니까 네. 그냥 부딪히면 거 터져버리는 거예요. 네. 상실돼 버리고. 이제 그게 이제 킬 비히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죽이는 뭐 킬 차량, 킬차. 죽이는 차량, 뭐 이런. 이게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미사일 답지도 않죠. 가운데는 비어 있는 것 같고. 이런 이게 무슨 인공위성 같은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인공위성이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이런 걸 이제 위로 발사를 해요. 이 탄두는 없고요, 당연히. 탄두는 없고, 이게 이제 자세 제어를 하는 장치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 추진 장치 있고, 그리고 이제 적외선으로 목표를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추진력 속도를 얻은 상태에서 적외선으로 목표를 확인하고 바로 이제 돌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돌진해서 충돌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파괴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고고도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직격 탄두 시스템 일종인데, 이것도 탄두가 있어도 되겠죠. 탄두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저고도에서도 사용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목표 인근까지 비행을 한 다음에 자세 레이더로 표적을 탐지하고 충돌 코스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고 충돌 코스로 들어가게 되는데, 직격이 어려우면 또 근접해서 폭발을 함으로써 이제 그 효과를 얻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그 외에도 저고도의 경우에는 역시 그 폭풍 파편이라고 해서 바로 근처에서 이제 파편을 쏟아내가지고 무력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걸 개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비밀이어서 저도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네, 하여간 다 아시는데 또 이게 있잖아요. 이것도 뭐라고 그러죠? 엠바고. 엠바고도 아니고 엠바고 수준까지도 아니고 아직 더 비밀인 것 같습니다. 기밀이구나, 기밀. 엠바고면 그 군에서 설명하고 얘기하는 건데 설명한 적이 없어요. 설명도 안 하셨는데 캐셨어요, 그거를? 아니고 넘어가세요. 영업 비밀이니까 영업 비밀에 더 여쭙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엘셈이라고 장거리 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롱 레인지.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요격고도가 한 40에서 60km 되는 그 우리가 이제 그 천궁 개량형보다 개선된 그러한 요격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 핵심 장치가 이겁니다. 네. 이것도 이제 적외선 센서로 탐지해서 요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 이런 장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여튼 그러한 능력을 우리도 상당히 갖고 있다. 개발이 상당히 이 부분 진척돼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은 이런 개념이 있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냥 갖다 들이받는 거 빠르게. 사실 뭐 서로 뭐 음속의 수십 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들이받으면 그냥 종이짝까지 다 부서지는 거죠. 그냥. 그럼 몸빵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럼 얘 입장에서 몸빵이죠. 이제 몸으로 막하는 그렇죠. 거니까. 진짜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 살신성인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기 죽으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패트리어트 미리 예상해서 이렇게 보낸다고 하는데 뭐가 그걸 유도를 거기까지 해요? 상대 그 미사일로?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TVM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트랙 비아 미스리라는 건데, 그 뭐냐면 비아가 뭘 통해서 하니까 미사일을 통해서 추적한다 이런 거예요. 목표물을.
미사일을 통해서 추적하면서 명중시킨다. 쉽게 하면 그런 건데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앞에는 이제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상에 이제 패트리어트 이 시스템 안에 이제 레이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레이더가 표적을 비추면 이 미사일은 표적에서 반사되어 오는 그 전파를 미사일 레이더가 바로 예. 그 지상의 레이더가 바로 받는 게 아니고 예. 미사일이 일단 받아요. 받아가지고 이 미사일이 다시 그 지상 레이더에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지상에서 적 그 미사일만 위치만 추적한다면 쓰시든가 적이 움직이는 것만 아는데 근데 이건 미사일 위치까지 자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이거 3차 쉽게 얘기하면 3자의 그 정보가 삼자가 다 정보가 들어가니까 좀 더 정확하게 미사일을 요격을 유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사일 관제에서 이 컴퓨터는 미사일하고 표적 사이에 뭐 속도, 상대적인 속도, 방향 뭐 이런 거를 고려해서 미사일의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이 레이더는 사실은 패트리어트라는 이름 안에 들어 있어요. 그 힌트가. 패트리어트 애국 뭐 그거 애국자라는 뜻인데 네. 그 이름을 정말 잘 만든 게요. 보통 패트리어트쯤 되는 긴 이름이면 이렇게 줄여 만들기 힘든데 원래 패트리어트는 무엇의 약자냐면 Phased Array Tracking Radar to Intercept on Target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타겟을 인터셉트하기 위해서 Phased Array 된 트래킹 레이더가 났다. 그러니까 미사일이라는 말도 없네요 여기 그죠? 예, 레이더가 이름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앞에 이 형용사 다 빼면은 레이더 to intercept on target이잖아요. 예. 그러네. 결국 핵심 단어는 레이더네요. 핵심이 레이더인 예.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름처럼 이제 레이더가 책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이 패트리어트의 중추인 AN MPQ-53 레이더라는 거는 수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인데요. 5,000개의 조그만 송수신기를 한 개의 평면에 정렬을 쫙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5,000 개나. 봤던 그게 네, 그거구나. 5,000 개나. 예. 그래서 레이더 안테나를 안 움직이고도 거의 안 움직이고도 네. 날아오는 100개의 목표물을 추적 식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9발 최대 9발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유도해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레이더인 거죠. 예. 그러면 그 요격하는 요거 하여튼 그 현재 미국에 실전 배치된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기술도 뛰어나고. 그렇죠. 옛날 이제 1980년대에 예.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이제 소위 스타워즈라는 걸 통해서 온갖 우주에 배치하는 레이저 무기니 뭐니 했지만 현실화된 거는 사실은 이제 많지 않고요. 물론 이제 그게 뿌리가 돼서 여기까지 온 거지만 지금의 이제 미사일 미국의 이제 미사일 디펜스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미사일 방어 체계는 한 서너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선 이제 바다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지스함이 탑재되는 SM-3가 있고요. 땅에는 우선 그 GBI라고 그래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요격하기 위한 그런 ICBM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엄청 큰 미사일인데 이건 알래스카하고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라는 데 배치되어 있고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우선 ICBM은 이제 GBI라는 걸 통해서 요격을 하고 그다음에 사드는 원래 ICBM 요격용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드가 ICBM도 요격 못하는데 왜 필요하냐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원래 용도가 그게 아니고 뭐 중거리 이하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거예요. 그 사드가 만약에 요격 실패하면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패트리어트 팩3인 것이고 이게 이제 지상에 배치되는 이러한 이제 요격 미사일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실제 실전을 경험한 거는 팩3밖에 없어요. 패트리어트 팩3가 2003년 이라크 전 때 성능을 발휘했는데 그때 쿠웨이트 쪽으로 미사일이 6발이 날라왔는데 그중에 이제 4발을 요격을 했다고 그러고 최근에 이제 그 후티 반군하고 사우디군하고 계속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천궁 얘기하면서 우리 천궁이 막 유튜브에 막 떴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실제 후티 반군이 탄도미사일 공격을 많이 해요. 사우디를 향해서. 그 사우디가 패트리어트 팩2, 3 미사일 열심히 쏴가지고 많이 요격도 하고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그런 전쟁이 사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팩2는 파편형이지만 팩3는 히트킬 방식이고 그래서 이거는 원래부터 미사일 요격하기 위해서 개발된 거다. 그래서 팩2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크기가 작아져서
발사대에 통 4개가 한 다발로 붙어 있는데 통 하나에 미사일이 4발씩 들어갑니다. 팩2는 한 발씩 들어가지만 그래서 팩2는 이 통 4개 묶은 거 4발 들어가지만 팩3는 총 16발이 들어갑니다. 주한미군엔 팩2, 팩3 다 있는데 어디를 보면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뒤에 보면 팩2는 하나씩 들어가니까 몇 발들이냐? 예. 팩3는 작아가지고 이렇게 네모난 게 통 하나에 4개씩 있어가지고 16개 들어가 있어서 이제 그걸 보면 이제 구분할 수가 있죠. 네. 냉전이 시작이 되면서 구소련하고 미국이 이제 핵 경쟁을 시작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제 이게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폴로 로켓이나 별다를 게 없는 거고요. 우주 밖으로 나가서 아주 먼 거리로 가서 이제 뭐 본토를 서로 간에 때린다 이런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패트리엇은 실전 경험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막는 무슨 그러니까 GBI나 SM3 이런 게 실전 경험이 만약에 생기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구는. 일단 핵전쟁이 일단은 뭐 개시는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거의 뭐 경험 아니에요? 예, 얘네들은 끝까지 실전 경험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예, 좀 정말 큰일 나는 건데 아무튼 간에 이제 이런 ICBM 공격을 뭐 서로 막아야 되는 걱정도 있고 또 이거보다 더 낮은 중거리 미사일 또 뭐 나토 그쪽 유럽 쪽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이제 국지전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1950년대부터 이제 탄도 요격 미사일 개발이 또 시작이 됐죠. 양쪽 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런 대륙간 탄도탄도 그렇고 다른 뭐 중거리 미사일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완벽히 방어할 수 있는 그냥 단순한 그냥 이것만 하나면 된다 이런 개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층 방어 개념이 등장을 하고 투 티어라고 해서 이제 2단 개념, 2단 방어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저고도에서는 패트리엇으로 막고 고고도에서는 이제 사드로 막는다. 대륙간 탄도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드로 막는다 이런 식의 이제 연동하는 그런 체계가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사드 미사일로 고고도 표적에 대해서 1차 요격을 실시했는데 이게 안 되면 저고도에서 다시 패트리엇으로 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이 형성돼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살면서 했던 가장 큰 실수는 뭐였나요? 저는 뭐 하도 많아서 밤새 말씀드려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실수는 어떨까요? 넘어지고 잘못 쏘고 잘못 던지고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실수로 큰 전쟁을 초래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의 실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과연 누구의 실수였을까요? (1983년 9월 26일) 자정 소련의 비밀 핵전쟁 관제센터에서 비상경보가 울립니다. 미국이 소련을 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신호. 처음에는 한 기뿐이었지만 몇 분 뒤 총 5기로 늘어나는데요. 이 미사일은 핵폭탄을 싣고 있을 가능성이 컸죠. 소련 영토 내에 도달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25분. 소련에 있던 모든 핵미사일 발사대 발사 경보가 뜹니다. 급박한 순간 당시 관제센터 최고 책임자는 당직사령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 공군 중령. 상부에 정황을 상세히 보고하고 지시를 받기엔 시간이 부족했죠. 미국의 탄도미사일이 땅에 닿기 전에 소련도 미사일을 발사해야 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미사일 발사 버튼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페트로프는 그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핵전쟁 취소 코드를 입력하죠. 그리고 상부에 단 한마디 보고를 올리는데요. 컴퓨터가 오작동한 듯하다. 페트로프의 판단은 옳았을까요? 사실 미국은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경보가 울렸을까요? 바로 소련의 인공위성이 구름에 반사된 햇살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오인했던 겁니다.
만약 이날 페트로프가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인류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 큰 위기를 맞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페트로프의 바른 판단이 인류를 핵전쟁 위기에서 구해낸 거죠. 그는 이 업적을 인정받아 2013년 드레스덴 평화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살떨리는 실수가 냉전 시대 50년간 150번이 넘게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번엔 미국입니다. 1960년 북미 항공사령부 컴퓨터도 경보를 발령합니다. 소련이 미국을 향해 핵미사일 공격에 나섰다는 경고. 몇 분 후면 핵폭탄이 미국 땅에 떨어질 예정. 그런데 미국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소련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은 건데요. 당시 소련 후르쇼프는 유엔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와 있었습니다. 아니, 국가 원수가 미국에 와 있는데 미국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를 근거로 사령부는 오작동이라고 판단한 것. 그렇다면 경보는 왜 울렸을까요? 그린란드의 조기 경보 시스템이 노르웨이 쪽에서 떠오르는 달을 미사일 발사로 인식했던 겁니다. 1979년 9월에도 북미 항공사령부에 경보가 울립니다. 이번에도 소련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신호였는데요. 그런데 역시나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죠. 같은 날 그런데 경보가 또 울렸다고 합니다. 이날 미국 안보 관계자들 진땀 꽤 빼겠군요. 그런데 하마터면 러시아의 핵가방이 실제로 작동할 뻔한 일이 있었는데요. 1995년 1월 25일 러시아의 모스크바 보좌관이 옐친 대통령에게 핵가방을 건넵니다. 미국이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 이에 따라 러시아 모든 사령부에 보복 공격 명령이 자동으로 하달된 겁니다. 옐친이 발사 단추만 누르면 미국 본토는 불바다가 될 판이었죠. 대통령은 6분 안에 발사 여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옐친은 핵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노르웨이와 미국 공동연구팀이 오로라를 연구하기 위해 쏜 과학 로켓이었던 겁니다. 미리 30여 개국에 발사 예정 사실을 통보했는데 러시아군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거죠. 두 국가 모두 이런 사건이 벌어진 이후 조기 경보 시스템을 재평가, 재설계했다고 하는데요. 더욱 똑똑하고 정확해졌겠죠. 기계의 실수가 끔찍한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었지만 이를 막은 건 인간의 올바른 판단이었습니다. 인류 평화의 열쇠는 인간이 쥐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럼 이제 향후에는 미사일 방어 체계가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로 보십니까? 레이저를 쓸 수 있다면 레이저. 예. 일단 얘는 광속으로 움직이니까 뭐 미사일이 마하 20이든 50이든 상관이 없거든요. 비교가 안 되는 속도이기 때문에 이게 왜 문제냐면 보통 우리가 SF에서 보는 레이저는 쏘면은 그냥 막 뚫고 지나가고 막 확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레이저는 그냥 열입니다. 열. 그냥 뜨거운 거거든요. 아주 빛을 모아놔서 엄청나게 뜨거운 열을 내는 거기 때문에 열이란 것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아주 뜨거운 거를 툭 댄다고 이게 다 녹아버리지 않죠. 그냥 좀 대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이렇게 뭐라도 잠깐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아무 문제도 없어요 거의. 그래서 레이저 광선을 비추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문제입니다. 쏘는 건 광속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마하 20으로 날리는 거를 계속 쫓아가면서 그 지점을 대고 있어야 이걸 뚫을 수가 있고 그렇게 폭발을 시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웬만큼 강력해서 정말로 이거를 되는 순간에 녹여버릴 정도가 아니면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흐린 날, 뭐 대기의 굴절 이런 걸로 빛은 꺾이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뭐 수증기 심지어 안개 낀 날, 구름 이런 것도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 좋아요. 아, 그러네요. 생각보다 이게 만능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레이저가 이제 또 멀리 가면 또 빛이 퍼지고. 그래서 아주 멀리도 못 쓰고. 빛의 산란 뭐 그거. 조금씩 퍼지는 거죠 빛이. 레이저는 모아놓은 거긴 하지만 결국은 퍼지거든요. 아, 사거리도 있겠네요. 그럼 사실상. 사거리도 있죠.
그러니까 레이저가 우리 상상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서 연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당장에 쓰기는 어렵고 아마 최소한 몇십 년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탄도미사일이라든지 그 다연장 로켓, 방사포 이런 그 현존 위협을 생각했을 때 저는 요격 미사일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런 말씀하신 레이저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한꺼번에 수십 발 이상이 날아올 이런 로켓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이 레이저 무기 같은 첨단 무기 개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이스라엘 취재 가서 그 이스라엘의 최고 큰 업체 중에 국영기업 중에 IAI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만든 거 80% 이상을 수출합니다. 근데 특허도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이 내는 그 중에 업체 중에 하나고 그러는데 그 성공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박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지금도 머리 위로 로켓이 날아오는데 팔레스타인 로켓이 날아오는데 이거 우리 못 막으면 우리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속단 말로 죽기 살기로 이제 뭐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박감이 지금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우리가 하다못해 벤처, 우리 스타트업 뭐 대표적인 사례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절박감을 우리가 절반이라도 좀 배우자. 네, 그런 말씀을 감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평화 시에 네. 그런 절박감을 좀 느껴서 네. 유사시를 대비하자 오지 않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본 게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더욱더 화끈하고 더 재미난 또 무기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스라엘을 가셔갖고. 근데 하여튼 뭐 저도 뜻하지 않게 실전적인 상황을 경험해서 유익했어요 아주. 우리가 막 네. 우리가 민방위 훈련 같은 거는 빼 뭐 이렇게 삐삐 막 이렇게. 그때 하여튼 그 500발 이상이 떨어졌었다고요. 근데 상당수를 90% 이상을 요격을 했고 500발이 떨어졌어요? 500발 와. 이상이 떨어졌어요. 며칠 동안. 예.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예.